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 강의는 지난 한 주간 어떤 강의가 진행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강의에서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이론과 개념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양식의 강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한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또 어떤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 강의에 수강생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구에 관련된 브이로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2주차가 됐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세미나 17회 강의 수업 제7부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제목의 10주 프로그램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세미나 17에서 락강이 아버지의 기능, 정신분석에서의 아버지의 기능,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구조 속에서 아버지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프로이트가 어떻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구성을 했었는지를 분석을 해 나가면서 락강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우리의 심리를 파악하는 가장 정확한 개념도, 혹은 또한 가장 적절한 개념도 아니다. 오히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의 한계는 바로 그와 같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구조 안에 갇혀버린 것에 있을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그것 바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론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세미나들이 세미나 17에 수록된 세미나들이었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일견 파악하기 힘들었던, 그냥 읽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락강 정신분석의 이론적인 여로를 따라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아버지의 개념이 프로이트의 진단에 의한다면 어떻게 종교와 관련된 문명의 특수성을 구성해내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분석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락강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프로이트가 다 틀린 건 아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한계 구조 안에 들어서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그 이론적인 곤란함, 난국을 겪고 있었긴 했지만, 프로이트가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규정하고 결국 우리의 무의식이 신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이 신이라는 개념을 출현시켰다라는 것을 발견해냄으로써 문명에 끼쳤던 영향은 막대하다라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구조라는 것,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라는 이 삼각 구조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구성되는 것은 단지 그 한 가정 내에서, 한 가족 내에서, 한 인간의 성장 과정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틀이기보다는 문명 전체가 어떻게 종교라는 것을 구성해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내려고 하는 그 문명적인 특수성, 다른 생명체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 종교적인 특수성을 진단하고 그 토대에서 작동하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파악해내는데, 프로이트의 아버지 개념은 결코 실패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프로이트라는 그 뛰어난 심리학자가, 정신분석학자가, 그리고 동시에 인문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그가 어떻게 아버지라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구성해내고 그 배경에 인간의 욕망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냈었는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물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지난 토요일 강의, 그리고 지지난 토요일 아침 10시 반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호모 렐리기오수스라고 붙였는데, 이건 뭐 락강이 썼던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락강이 세미나의 전반적인 이론적인 그 여정을 살펴본다면
락강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로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인 것이기도 하니까 이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단어를 써서 락강의 세미나 17에서의 락강의 인간학을 해명하고 전달하는 데 유용한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을 해서 세미나 17의 7부 강해 수업의 제목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그와 같은 강의 준비를 하면서 또한 다른 강의 하나 준비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락강의 정신분석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정신분석은 아닌 철학의 영역에서 이론적인 전개와 새로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었던 알랑 바디우라고 하는 철학자의 존재와 사건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강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그 강의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미나 17의 정신분석 이론과 철학 강의 이론입니다. 철학의 존재와 사건의 이론인데, 사실 이 두 텍스트를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가 현재 연구자로서의 저의 어떤 의미에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정신분석의 그 미시적인 영역과 알랑 바디우가 말하는 철학의 그 거시적인 영역, 존재를 다루고 공동체에서 진리 사건을 다루고 어떻게 그 공동체를,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가 어떻게 공백을 억압하는지에 대한 이 거시담론적인 체계와 정신분석의 미시담론적인 체계가 교차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지가 사실상 최근 저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석이 개인의 욕망을 다루는 것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족 내에서의 부모의 욕망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욕망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 부모의 욕망은 누구의 욕망인가 하면 바로 그 부모가 속한 공동체의 욕망이 반복되는 장소로서의 욕망의 어떤 틀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정신분석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개인이기보다는 공동체가 생산해낸, 즉 대타자가 생산해낸 욕망의 틀을 반복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숙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욕망의 숙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개인적인 미시적 차원이라는 판단 자체가 사실상 락강 정신분석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개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시적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디우가 말하는 존재와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존재 규정과 그 존재 규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틀의 모습과 억압적인 그 장치의 모습과 그 국가의 장치가 어떻게 이중의 과정을 통해서 공백을, 즉 증상적인 출현들을 억압하는지, 그리고 그 증상적인 출현을 통해서 명명과 개입이 어떻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떻게 진리가 발생하는지, 발생론적인 방식으로 진리가 발생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체의 사건으로 이끌고 하는지, 이 거시적인 영역에서의 모습들이 결국 고스란히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한 인간의 욕망의 차원과 진리와 주체성을 다루는 영역의 개념들과 완벽하게 매칭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들을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절반의 분야로서 제가 지금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심리상담사분들 그리고 정신분석가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심리치료라는 것은 개인의 치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리치료, 정신분석 상담, 심리상담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한 개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보다는 개인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보다는 즉 아주 내밀한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결국은 그 가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문제이거나 그 어머니와의 어떤 밀착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그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장했던 그 공동체가 욕망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내었던 특수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이기도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역시 결국은 공동체와 사회에서 어떤 욕망이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강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요청드리는 바가 그거라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 자신을 위치시키기보다는 한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욕망하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강의에서는 결국 심리치료라는 게 무엇냐, 결국 정신분석 상담이라는 게 무엇냐, 그것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하나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하나의 상태로 나아갈 때는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느냐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좋은 상태라는 것, 내담자가 원하는, 환자가 원하는, 혹은 분석가 역시 원하는, 혹은 심리 상담사 여러분들도 모두들 원하고 있는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나쁜 상태라는 규정과 이 좋은 상태라는 규정, 그래서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여정에 있는 이와 같은 내담자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가 결국은 정신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차원을 구성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또한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고 증상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식의 그와 같은 방식의 접근으로는 한 개인의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모순들과 고통들을 결국 파악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단지 그 증상을 제거하려는 단순 명료한 어떤 목적이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그 고통을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그 환자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올바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올바름의 개념조차도 결국 한 개인과 한 가정이 구성해내는 것이기보다는 공동체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국가 공동체가 결국 우리에게 제안하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어떤 종류의 지식의 권력을 가진 지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탐사가 필요하다라고 결국 제가 강의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올바른 상태란 무엇인가? 결국 선이란 무엇인가? 아프지 않는 상태가 선인가? 자, 그에 대해서 프로이트 정신분석은 아주 기가 막힌 진단을 내리고 있죠. 내담자가 결국 진정으로 아프지 않는 상태를 원하는 것인가? 내담자는 자신의 마음의 고통들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질문들이 던져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여러 가지 난국과 맞닥뜨리게 되는 차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분석가들에게. 결국은 분열되어 있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결국 내담자는 올바른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그와 같은 올바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원할 수 있어도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그 올바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담자는 자신의 무의식이 그와 같은 거부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복잡한 모순 속에 얽혀 들어가 있는 이 주체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리적 차원의 어떤 접근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수업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은 결국 진리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단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걸 알려주세요. 그것의 진리를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내담자에게 자, 당신은 신경증자입니다. 당신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문장 자체, 그 언표가 진리를 구성할 수 있느냐, 진리가 단지 그것뿐이냐, 혹은 진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일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건 보다 복잡한 문제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은 결국 무엇을 그 분석가가, 그 공동체가, 혹은 그 협회가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가 20세기 철학은, 혹은 21세기의 철학은, 특히 알랑바디의 철학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분석가는, 혹은 심리상담사는, 심리치료자는 아주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은 진리, 올바름을 결국은 내담자에게 강제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협소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옳은 방향이다, 무엇이 건강한 삶이다 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협소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신의 협소함 때문에 내담자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실상은 이끌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는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올바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건강한 정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정신분석과 욕망과 그리고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미나 17의 다양한 논점들을 끌어와서 분석해보고, 그 분석의 과정들과 결과들을 다시 알랑바디의 철학, 혹은 20세기, 21세기의 철학들과, 특히 서구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과 그 개념의 담론들과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과정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매주 토요일 혹은 또는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요즘 저의 관심사는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분석이 단순히 증상을 제거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은 단순무식한 수준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심리치료가 그런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담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올바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가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의심해보고, 그것의 올바름의 개념에 어떠한 진리 개념이 담겨질 수 있는지, 그 진리라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믿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인지, 아니면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빠져나가는 어떤 운동성인지에 대한 탐사를 정교한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지난 일주일도 했고, 지지난 일주일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일종의 연구자 일기와 같은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 연구자가 일주일간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질문들 앞에 있었는지, 어떤 화두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었는지, 그리고 강의를 이어나갔었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화요일 혹은 수요일쯤 영상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패턴이 될 텐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토요일과 일요일 강의는 물론 유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그 어떤 이론 강의 수업이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무료로 올리는 이런 강의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자,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 특히 그건 나이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갔거나 혹은 대학에 들어가셔서 연구자가 되려는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사실 그 연구자라는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기는 한데,
인문학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사실은 정확할 수 있겠죠. 어쨌든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간의 형상들, 인간을 탐사하는 방식들 혹은 인간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이론들을 세워서 자신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이어나가고 그 연구의 성과들을 강의하고 그 연구의 성과 그 강의에 의해서 얻어진 원고들을 또 출간할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연구자의 삶, 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교수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방식의 여러 어떤 기관의 뭐 선생님 가르치는 어떤 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미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연구자가 되었고 연구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 연구와 관심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정보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기획된 일종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일 쓰는 건 아니니까 일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뉴스레터와 같이 한 주간 연구자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무슨 강의를 했는지, 강의에서 어떤 궁금증이 스스로 들었었는지,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